어떻습니까? 이 유재석의 인기의 비결 그리고 롱런의 비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 현대 요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1인 방송인입니다.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을 언제든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저처럼 영상을 찍어서 무료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도 평소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유재석과 같이, 송혜와 같이,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한 30초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 바카스가 무섭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갑자기 힘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스피드를 빨리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네요. 그래서 노노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노는 말이죠. 2,400, 2,000 몇백 년 동안 경영자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교과서로 여겼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 알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도 가끔씩은 우리가 리마인드, 기억을 재생해서 또 다짐해야 됩니다. 즐기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는 사람도 훌륭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진정한 고수는 즐기는 단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도 재미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는 재미가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직장을 다니면서 새벽 교회가 보통 6시쯤 하죠. 미국에도 가면 교민들이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새벽 교회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얘기를 이민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도 일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희열이요 재미입니다. 일하는 재미만큼 즐거운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레벨까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워커홀릭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일에 중독이 된 거죠. 근데 중독이라는 거는 너무 빠진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알코홀릭, 알코올을 너무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알코올릭 아니겠습니까? 일을 너무 좋아해서 워커홀릭이 되는 거죠. 근데 스타디홀릭, 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만들죠.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공부라는 게 꼭 책만 읽는 공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라도 알려고 하는 것들, 그게 공부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냐? 재미있으니까요.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공부라는 학교라는 제도가 왜 생겼어요?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 좋은 거 잘 먹고 구경 다니고 말 타고 사냥하고 재밌는 거 다 해봤더니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스타디 그룹입니다. 공부를 모여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끝이 없이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부가 현재의 시스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재미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재미를 한번 좀 느껴보세요. 학생 때 잠깐이라도 느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잖아요. 흔히 우리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공부도 재미를 느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재미, 그것도 참 엄청나다고 합니다. 계신다고 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은 무조건 풍자가 돼. 풍자가 돼. 딱 하나예요. 자본주의 속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나는 풍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풍자가 되는데 노력해요. 돈 벌어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가끔 이야기하면 신나가지고 말이죠, 팔짝팔짝 뛰면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무리를 해갖고 그 다음에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무리하게 확장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뛰어나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마음도 너그럽고 만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갑자기 돈이 수천만 원, 월 수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 이후의 상황을,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부를 또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하려는 것이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 맨 밑에는 재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마천 얘기, 제가 늘 좋아하는 이 참 세계적인 고전이잖아요.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돈을 버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이 벌어. 그런 얘기가 있죠. 일본의 시부사와 에이치, 기업을 500개나 만들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본인은 뭐 주식을 한 주도 안 가졌어요. 참 청렴결백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참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윤봉길 의사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던졌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의 선교사,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의사가 된 분들이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조선 일로 와서 여기서 선교 사업을 해서 일생을 봉사하다 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봉사가 재미였죠. 그게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었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어떻게 말도 안 통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교통시설 수단이 없던 조선에 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느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여자인데요, 뉴욕에서 이제 의사가 돼서 1800년대 후반에 스크랜튼인가 한국에 와서 여기서 결혼을 하죠. 그 같은 선교사하고. 근데 남편이 뭐 몇 년 뒤에 죽습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근데 그 다음에 딸도 병으로 서울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 남아서 결핵병원을 짓고 가난한 자와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살아남은 그 아들 하나도 미국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야, 이 대를 이어서 가족이 2사람이나 4명 중에 2사람이나 목숨을 잃었는데도 봉사했습니다. 봉사의 재미가, 즐거움, 남을 돕는 즐거움이 이렇게 강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돈 버는 즐거움은 하늘이 준 축복이다. 블레싱이다. 하늘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벌어라라고 유태인의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0.2%의 유태인이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재미라는 것, 사업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 재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을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돈 버는 재미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느냐. 남을 돕는 재미로 마무리가 돼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해서 fun business, fun, 재미의 비즈니스다. 그래서 21세기의 상품은 아까 제가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즐거움과 재미를 파는 거다. 이거를 벌써 한 20년부터 experience economy, 경험 산업이다. 근데 여기에 바꿔 얘기하면 즐거운 경험 산업이에요. entertaining economy라고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바꿔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수업도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이 즐거워하겠어요? 핵심 사항을 전달하면서 즐거움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되죠. 메시지가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수들은 머리를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면 세상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도 사람의 민심을 얻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도지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가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그 기업은 성공합니다. 제품이 좀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괜찮아. 그래도 난 당신 회사 제품 살 거야. 그러면 성공한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직장인도 똑같습니다. 상사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행복한 즐거운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진급이 기다리고 있죠. 동료들의 마음을 얻으면 회사 생활이 즐겁습니다. 후배들의 마음을 얻으면 똑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제당이 그래서 밀가루 회사 설탕 만들다가 갑자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회사로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걱정은 해요. 어떻게 밀가루하고 설탕을 만들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분야인 미디어 산업 그리고 첨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전 사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처음에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적자라든지 또 좀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한편에서 듣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 같은 회사는 밀가루나 뭐 자동차 만들다가 콘텐츠 회사로 바꾼 회사가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1950년대 이전이죠. 그때부터 한결같이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서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범위 안에서 범위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디즈니랜드라든지 ESPN 방송국을 인수했다든지 ABC 방송국, 텔레비전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그렇잖아요. 팀파크. 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제일제당은 미래를 거기서 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중앙일보의 중앙미디어그룹의 회장이 언젠가 이제 제가 있던 먼저 대학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종이신문 가지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케이블 TV도 할 거고요. 뭐 호텔 사업도 저희가 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영상 콘텐츠와 종합 미디어 회사로 저희 바꿀 거예요. 그래서 change or die. 근데 아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나이 40 정도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핵심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미국 CNN의 테드 터너 같은 그런 테드 터너를 롤 모델처럼 여기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일본 후지 테레비의 예를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이에요. 1900 아마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시청률이 후지 테레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경쟁사인 NTV에 비해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있는 사장이 어떻게 선언했는지 아세요? 재미가 없는 것은 TV가 아니다. 끝. 뭐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이 들은 사람을 전부 보직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30대가 실제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 된 사람들은 한직으로 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회사가 살아야 월급이 나가니까. 그 바람에 후지 테레비가 바로 일본 방송 6개 민방 중에서 1등으로 올랐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테레비가 아니다. 지금도 방송인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의 공중파 방송이 KBS, MBC, SBS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이 SBS에 있는데 혹은 KBS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큰일 났다고요. 지금 유튜버 개인 방송한테도 우리가 시청률에서 밀린다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면 수십 명이 달라붙습니다. 엔지니어까지 포함해서, 카메라맨을 포함해서 이런 한 75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임 스태프만 한 4명이 2주 동안 꼬박 매달리죠. 그리고 나중에 녹화할 때는 또 한 15명 이상 10명에서 15명 이상이 또 달라붙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5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유튜버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방송은 제가 볼 때 케이블도 많이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발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중파 방송이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채널이 많기 때문에 그 공중파를 선호하는 또 간단하게 쉽게 테레비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선택이 귀찮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어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 세계적으로 2조 3천억 달러.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 2,800조 원입니다. 2020년도.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그 64% 성장을 했어요. 상당히 높은 성장이죠. 어쨌든 규모를 한번 좀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평균 5% 정도, 5.2%, 5% 정도 성장이고 세계는 평균 4.3%, 4%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22%의 성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 동영상은 14%의 증가율, 인터넷 광고는 10%. 이 세 가지가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비디오 게임과 e스포츠가 7%. 근데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영상하고 관련이 있죠. 영상 매체 시대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2018년 기준으로 116조에 이릅니다.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대의 성장입니다. 5.4%. 근데 여러분 최근에 수출에 관해서는 연평균 9% 지난 5년 동안 9%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율은 1.1%에 머무르는데 콘텐츠 수출만큼은 9%니까 이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이제는 가전제품 수출액, 이게 가전제품이면 냉장고, 텔레비라든지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죠. 그 액수를 초월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문화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소비재 상품의 수출은 250%가 증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매출액은 116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한국이
세계 오락산업의 할리우드만큼의 규모는 가기가 물론 어렵잖아요. 할리우드는 벌써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USC라든지 UCLA 대학까지도 그 할리우드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상호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도 보면은 뭐 일산의 이제 콘텐츠 허브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혹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스포츠는 벌써 특히 스포츠 중에서 양궁과 태권도는 한국 1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는 것이 국내 선발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선수들이 합니다. 근데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화, 한국에서 인정받는 영화, 한국에서 최고에 오른 영화는 세계 시장에서도 1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최고는 세계 아이돌 젊은이 문화에서 1등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 글로벌, 한국이라는 무대, 인구 5천만,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는 그런 좁은 무대는 더 이상 우리의 활동 무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학과 이름도 글로벌 경영학과가 이지 않겠습니까? 국제화만이 한국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 외국인들이 이민 오고 싶고 한국 문화에 중독되는 시대가 온 것은 국제화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 출신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을 찾습니다. 독일인, 미국인, 일본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짐 로저스라는, 제가 여기 책을 준비한 줄 알았는데 없네요. 짐 로저스라는 세계 3대 투자가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다. 그리고 본인이 이민 가고 싶은 세계의 나라 중에 하나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 기회의 나라요. 이제 세계사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관광업은 가장 훌륭한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외국인, 그것도 세계 3대 투자가가 바라본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뭐 이거는 우연히 지금 여기 있네요. 한국인만 모르는, 이게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이제 글씨가 거꾸로 보이는데 셀피로 찍어서 그래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그래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학자,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여기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정말 한국을 엄청 칭찬하고요. 한국의 뭐 마음을 뺏겼어요. 그런데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막상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이 대단한지 훌륭한지를 모른답니다.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그러면은 우리 독일 출신 한국에 와서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안고 온 건지, 아니면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트로트를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출신 로미나라는 사람의 노래 잠깐 듣고 갈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말이죠. 재미를 중시하는 회사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글 같은 회사도 매우 자유스럽잖아요. 출퇴근 시간, 복장, 그리고 발상을 할 때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 버진 그룹은 그 회장, 오나 회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이죠. 브랜슨이라는 사람인데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회사의 문화를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비행기 버진에어의 승무원들의 옷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일본의 킨자 마루칸 그룹의 케이스라면은 그 회장이 항상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재밌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재미있게, 사이토 히토리라는 회장입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결론은 일본 최고의 납세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그 회사에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능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기업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에서 종업원을 즐겁게 하는 마음, 즐겁게 하겠다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라는 것은 특히 리더십에서도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광수 외무장관이 있었습니다. 21대 외무장관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공이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정학의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의 요체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최고의 수준의 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모르는 게 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아도 모른 척 했어요. 내가 더 잘하는데도 부하가 그냥 하게 놔두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직원이 신나게 일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일부러 게으른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바라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신나게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일하도록 뒤에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즐거움과 재미, 신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될 때 대비해서 이런 사고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원이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경영,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직접 대하는 사람은 윈도우에 있는, 창구에 있는 일선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널 마케팅, 내부 마케팅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잘한 게 스타벅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 정년을 보장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면이 있는 반면에 정년을 보장하니까 긴장도가 떨어져서 혁신과 변화에 둔한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은 그러면 그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한참 발전하던 1980년, 90년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으쌰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는 그런 그 숨막힌 그런 기업의 현장이었죠. 지금 일부 기업들이 이제 구글과 같이 좀 유연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오나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이죠. 과거에 그 2000년 전후에서 놀랍게도 국영인 KBS의 텔레비전 시청률이 민영 방송인 SBS의 시청률을 능가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민영 방송 기자로서 어떻게 국가가 경영하는 그런 공무원과 같은 직원들, 뭐 공무원이랄까 아니면 어쨌든 뭐 국가가 주는 봉급을 받으니까요. 민영이 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다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뭐 압도적으로 SBS가 졌습니다. 시청률이 KBS가 20%인데 우리는 5%밖에 안 되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고민을 했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KBS는 직원들을 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뭐 국가 공무원이면은 그건 치열함이라든지 또 이윤을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라. 그런 부담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KBS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었고 놀고 싶은 사람은 그냥 놀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놔 주니까 일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SBS는 항상 우리가 시청률에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시청률을 따졌습니다. MBC에 졌네. KBS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네. 근데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는 오히려 좋은 작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풀어놓을 때, 놀 때, 적당히 놀고 그럴 때 오히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간 관리자로서 관리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효과를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의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긍정적이다. 62.5%. 그리고 한국 식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도 한 60%.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거의 한 59%, 60%에 육박을 합니다. 물건을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구매, 핸드폰,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 이런 비율들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100 소비가 되면 그 효과가 다른 소비재 제품의 경우에 $250 상품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뭐 태권도 같은 것은 소비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효과를 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효과는 역시 수출에 따른 금전적인 수입이 커지고 관광 수입도 막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이미지와 홍보의 효과. 그래서 심지어 외국의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도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환영받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제 조금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경우 하루하루 바쁘니까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하루하루를 막다 보면 1년을 막게 되고 1년을 막다 보면 10년이 지나가고 10년을 몇 번 막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하루하루의 바쁜 일과를 해결하다 시간이 갑니다. 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본능을 따라가고 욕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평생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은 또 이 잡초론이라는 그런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잡초도 의미가 있는데 왜 저기에 있는지 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의미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던진다. 라면서 당시에 이제 의거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와 수단 매체로는 제가 그 유인물을 통해서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다. 목적 함수. 나의 궁극적인 긴 장기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단 매체론. 어떤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국가의 경우에는 이 수단 매체에 집중을 해서 잘 사는 부강한 국가를 건설했다고 윤석철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목적 함수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나의 수단으로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재미와 즐거움에 따른 동기부여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해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남은 기간 또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